자, 이번에 살펴볼 곳은 농업 발달 관련된 내용이야. 고려시대 농업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라든지 그 포생 관련된 내용을 보고, 예,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 좀 보기 위해서 제가 그 기본 강의에 있는 교재 내용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자, 제가 이제 기본 강의 교재에 이제 139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는 중국이 넘어가면서 이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고려 후기 때 인구가 증가돼요. 그래서 이제 원말 간섭기 때죠. 원나 침입이 이제 끊어지고 하면서 외환이 없으니까 이제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을 이제 먹여 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 자, 대표적인 게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야. 우경에 의한 신경법은 예전부터 뭐 고대 시대부터 계속 했는데 손을 통해서 이제 밭을 갈면 깊이 가기가 가능하니까 지적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겠죠. 제초 효과도 있고. 그래서 후경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생산력 증대를 이제 꾀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후환법이 극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땅이 그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이 소실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돌려가면서 땅을 이제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후환농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려 중기 때 보면 예전에 2, 3년 단위로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짓던 거를 이제 1, 2년 단위로 돌려 짓고요. 그다음 고려 후기 때는 연작상경이 가능. 그래서 한 곳에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돼요. 이게 고려 후기 때부터고 조선 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게 일반화되죠. 연작상경이. 자, 연작상경을 했던 이유가 아까쯤에서 인구 증가하고 연결됐다는 거. 그냥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땅을 놀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경에 한 신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플러스된 게 이게 뭐냐 시위법이 발달됐다는 거죠. 거름 주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이제 통론에 보면 특강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시위법 발달 내용 중에 축분을 사용한다는 축분. 축분하는 것은 뭐냐? 짐승이나 동물의 뼈가 아니라 짐승과 동물의 똥을 얘기하죠. 분을. 예. 그 축분을 사용하고 조선시대 들어가면 인분을 사용해요. 사람의 똥과 오줌 같은 것들 사용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위법이 상당히 발달해서 이제 지역 고갈 없이 해마다 계속 이제 뭐냐면 연작 상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시비법이나 이제 경제학 방식이나 기술 발달도 같이 일어나는데 고려 말기 때 이제 인역 삼작 융작법이 행해지고 그래서 2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세 번 농사를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짓게 하고요. 작물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일부 남부 지역에서 이양법이 보고돼요. 이양법. 그러니까 중국의 강남 농법이 들어오면서 아마 성리학하고 관련돼 있을 거예요.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그 성리학의 근거지가 됐던 지역이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이런 농업 기술도 같이 들어와요. 수의전이라든지 뭐 이양법이라든지. 그래서 이양법이 보급되는데 요때 들어오기는 했고 널리 일반화된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 후기 때죠. 요건요. 자, 그러면 가축의 뒷걸음을 사용했던 12법이 발달했고 농기구, 종작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 같은 수리시스도 발달되었죠. 그래서 그때 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차들이 들어왔는데 수차는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고지가 높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처럼 이렇게 수차를 잘 이용하지 못했고 들어왔긴 들어왔지만 잘 사용하지 못했고 주 제헌 같은 저수지를 했다. 제헌은 주로 이제 상류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방법이죠. 나중에 조선 중기 때 이제 보라고 해서 그 강 하류를 막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지만 일단 저수지는 제원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농서였던
농상집요가 이제 소개되죠. 농상집요가. 그래서 농업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인데 주로 하북지방의 농법이 소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신흥사대부들이 강남의 수중농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 그렇지만 고려 후기 때 발달된 그 농업 생산에 불구하고 그 당시 검문 세력들의 토지 약탈이 심해서 농장 학대나 농민 몰락이 많았고요. 특히 암락 위천 현상이 많았어요. 이 암락 위천은 예전에 기출에도 사용했던 표현인데 양인을 압박해서 뭘로 만드는 천민을 만드는 거예요. 농민을 노비화시키는 그런 암락 위천 현상이 되게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농장지하고 연결돼 있어요. 농장지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일단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저희 농장제를 노동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되게 노비들이나 아니면 노비는 아니어도 예속 농민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암락 유치원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때는 그 당시 변작 반수제가 이제 실시됐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뭐 항통 같은 경우에는 변작 반수제가 마치 고려 시대 때 전통적인 어떤 지대 생산 방식 이렇게 수치 방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 이건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거야. 그래서 2분의 1 정도 걷는 변작반 수제가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는 농업 생산 부족이나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이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16세기 후반대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좀 이따 뭐 조선시대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원나라부터 목화가 전래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익점이 일반화됐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삼배를 입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고려부터 후기를 계기로 해갖고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목화에 한 그 면제품들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겨울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목화 재배는 삼국시대부터 있었긴 했지만 그 일반화된 거는 이제 이 문익전에 의해서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 여기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교과서 그 보충 자료 21페이지 펴보세요. 자, 21페이지 그 농업에 발달 내용을 좀 보죠. 자, 농업을 중시한 고려의 정부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항무지로서 개간하면서 토지 소유권 인정을 주거나 일정 기간 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이제 폈으며 연해안이나 저습지역 간척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 자, 요 연해안이나 그 저습지 간척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했던 계층은 그 당시에 신흥 유신들 신진 사대부 계층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이제 농장의 한 유형에 속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농장하면 사전에 가사나만 생각하는데 이런 그 연해안이나 저습지 간척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농장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향부곡 소 같은 특수행정구역도 설치한 것도 미간척지나 후진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과 관련돼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심포지엄 강도 갈 때 하진 않았지만 되게 향소부곡이 설치됐던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좀 항무지들이 많아요. 항무지들이 많거나 아니면 농사짓기는 어렵지만 어떤 이제 특정한 상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서 이제 그 구역을 설정하면서 미개척지나 후진 지역 개발도 이제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농민들은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농업을 기울여 농업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농경지 확대에 위한 항구지 개간을 활발하게 이루어져 평지는 물론 산비탈 경상면의 농토를 바꿔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그 구퉁학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특강 내용하고 약간 이제 좀 뭐냐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걸 고려의 상정과 고려 도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고려 도경이 이제 이것도 명칭을 좀 외워두세요. 이거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궁이 쓴 거예요. 서궁이 쓴 건데 이 책이 이제 고려 서궁이 가서 고려의 어떤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문물이나 풍경들을 썼던 기행문이야. 근데 이게 도경이라고 하냐면 그때 쓰면서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원판이 원래 그림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판은 사라졌고 거기 그림도 같이 사라졌죠. 거기 복사본 텍스트만 남아 있는 것들만 남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아쉽게도 이제 글만 남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조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후에 이제 만들어진 뭐 고조사라든지 고조사 조료는 1차 사료가 아니라 2차 사료예요. 그래서 고조가 망한 후에 조선왕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없는 말은 이제 어, 만들어갖고 쓰진 않았지만 약간 뭐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편집된 사료야.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2차 사료적 성격이 있죠. 근데 이 고려도금은 서금이 12세기 때 이제 고려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1차 사료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중국인의 시각에 의해서 적어 놓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본 것을 팩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고려도경 자체가 14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서명을 쓰라고 하는 것처럼 나온 것처럼. 그리고 고려도경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자기에 관련된, 고려 청자와 관련된 기록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고려의 산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산전이 뭐냐 하면 이걸 이제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보면 계단식 농법 있죠. 그래서 이제 산을 보면 산을 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을 만들어요. 예, 이게 산전이에요. 예, 상전이고, 그 다음에 평야 지역에 만드는 것을 평전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때 뭐냐면, 마치 이제 뭐냐면 그 농경지 학대를 학문이 개간사회 활발해지죠. 평지는 물론 산비탈에서 농토를 만들어갔다 해갖고 원래는 평전이 다수였다가 산전까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구특강에서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그 고려 정기까지 중국 정기전까지는 고려 초기죠. 고려 초기 때까지는 산전이 대세였어요. 평전은 별로 없었고 산전이 많았다. 산전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들이 그 논밭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산 그 비탈을 깎아갖고 만든 구둥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수리 개간 사업들이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많아지지 않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주로 어디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 쓰냐면 그 산에 내려온 계곡물을 끌어다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자연 관계 시설을,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그 방법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다 이런 식으로 산 비탈에 이런 식으로 그 산전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게 이제 12세기 전반적인 풍경이에요. 요걸. 자, 그런데 고려 중국이 넘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저수지 재원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갖고 또 이런 그 예전에 이제 뭐냐면 강가에 있었던 뻘집 있죠. 늪집, 이런 늪이나 뻘을 개간을 해요. 간척 사업을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는 큰 강에 평야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돼. 예전에 평야 지역은 농사를 잘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평야가 늪지였거든. 그런데 간척 사업을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뭐냐면 완전 옥토를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물도 이제 있고 저수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고려 후기 때는 산전보다는 평전이 많아져요. 평전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평전이 주로 많은 건 당연히 어디겠어요? 평야 지역이 많은 데는 하삼도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인구들이 많아져. 네, 인구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아지고,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유명한 재상이나 학자들도 여기에서 많이 배출되는 거야. 하산도 지역에서. 예. 그래서 고려 초중기 때까지 12세기까지는 산전이 고전이나 산전 같은 산 비탈에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서 개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수의시설 확충 등등 해갖고 평야 지역에 지은 평전이 많아졌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산전에서 평전이 많아졌다.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좀 만약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평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농토를 더 확대시켜 산전이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12세기 이후에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척 사업이 이뤄지죠.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화천도와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강화도의 간척 사업은 조선시대까지 쭉 조선 후기까지 가요. 그래서 숙종시대 때 대규모 일어나고 그때 마무리되는데 이 숙종시대 이후부터 이 강화도가 이제 뭐냐면 어, 그 간척 사업을 해서 저기 평야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원래 강화도는 섬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중간에 저수지가 있었고 그 저수지를 메워서 한 개 섬을 만든 거야. 그때가 이제 숙종 때 이제 완비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으로 가축이나 사람의 분노, 퇴비 등의 거로를 주어 지덕을 회복한 시비법을 개선됐고,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인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선시대 때 더 이제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매년 견적할 수 있는 농토가 늘어났다. 연작 상경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수지나 보를 비롯한 수의시설 확충되고 다양한 농기구를 사용했다. 원해 농사 집요가 소개되어 선진 농법이 보급됐고 새 품종이 개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농사 집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그 다음에 2년 3작의 연작법이 시됐고요. 예, 그 연작법, 윤작법 해겠는데 자 2년 3작이라는 2년 주기로 같은 경제 세 개 작물을 연이어 경작하는 농경 방식인데 주로 조, 보리, 콩 같은 걸 경작을 했다. 그래서 남부 일부 지역에는 모내기법이 이제 도입을 했고 이거는 이제 강남 농법 도입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한편 고려 말에는 목화 재배가 실시돼서 시작되어 의생활에 혁신이 일어났다. 자, 정부와 농민층의 노력으로 고려 중엽 이후에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영농이 증가됐고 경제력이 쌓 부자가 되는 농민들 늘어났다. 지역 간의 격차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보충 자료. 자, 앞에서 이제 그 제가 잠시 놓치는 게 있는데 그 개인 또 사전과 공존의 구분법이 여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교과서에 있는 데는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여기 이제 72페이지 두산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두산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상지에서 평지해야 연안의 경작지가 확대되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의 농토에는 산간 지역이 많았다. 이게 이제 제대로 설명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도경에 나와 있죠. 큰 산과 깊은 곳에 많이 현존하고 평지가 적기 때문에 농토가 산간이 많이 있는데 그 지형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갈고 일구기에 매우 힘들며 멀리서 바라보는 사다리 층층계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계단식 농법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건 인종 때 고려해 온 송해 사신 서궁이 그런 모습을 계단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후기 때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함께 저수지의 신축, 반조리의 축조 등 적극적인 개간 정책이 펼쳤고 그에 힘입어 농토도 연해안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평전이 이제 확산이 돼요. 평전이. 그래서 하산도에 이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 발달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읽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뿌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0페이지 펴보세요. 190페이지.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190페이지. 아, 여기 있네. 190페이지. 예. 자, 고요 시기의 농지 상경은 이제 보편적인 경지 이용 방식이다. 그래서 조선 고려 전기의 농지는 상경 영작, 그다음 세역 채경 이렇게 있는데 상경 영작은 이제 그 계속 해마다 농사를 짓는 거고 세역 채경은 후한법인데 전자는 평자, 후자는 산자로 구분되어서 양자와 근처 전품의 등급을 책정하였다. 그래서 전품이라는 것은 토지의 등급, 비옥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평전은 상경 영작, 그 다음에 후자인 산전은 세역체육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 전기에는 이 전자의 평전보다는 후한분법을 바탕으로 산전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전은 상경하는 수전 한전으로 구분되고 전품은 상중하, 그러니까 토지 비옥 따라서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사람도 인품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토지도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눴어. 예. 그래서 평균 3등급 나왔고, 상전은 부력전, 이력전, 재역전인데, 이거는 한 번 후환하고 두 번 이상 후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후환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상전은 후환에 안 한 토지, 한 번 신토지, 그 다음에 두 번 후환 토지, 이렇게 3등급 구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전은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하냐면 구릉지나 산지 개발 활발하게 널리 보급됐고, 서궁의 고려도경에 산전이 많이 개발되어 사다리 계단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서궁이 머물렀던 개경과 주변 산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개간되어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많은 품종의 농작물이 재배 보급되었는데 벼를 의시해서 기장이나 피, 조, 보리, 밀, 콩, 팥, 참깨 등이 주요 작물이었고, 메밀과 기리가 디들이었다. 곡물별로 품종으로 다양했고, 그다음에 뭐 벼의 차이에 다소에 따라 맵버, 차율버, 뭐 생육기간 장단에 따라서 조도 만조 이렇게 이제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해 콩과 밥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쭉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저는 1년 일작이었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일부 지역에 시행돼서 보인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모작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모작은 뭐와 연결해서 보시면 그냥 모내기법이 뭐냐면 이항법이 널리 도입되면 이모작도 같이 실시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모내기법, 이항법이 당나라 중기 때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때 이모작도 이제 뭐냐면 등장을 했죠. 중국은 이제 이모작과 이항법은 송나라 때 일반화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모내기법이 도입되면서 그 모내기 하는 기간 동안, 모를 키우는 동안 논이 놀잖아요. 보리를 같이 뭐냐면 짓는 이모작이 일부 지역에 행했어. 근데 아직 이제 이항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모작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도입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벼농사는 수도라는 건 이제 물을 가둬놓고 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경종법은 이제 수파와 견파 모두 있고 육도도 따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수파하고 이제 견파는 아직까지 이항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가다 놓고 씨를 그냥 뿌리는 방식이야. 건파는 이제 뭐냐, 맨 땅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수도가 중심이었지만 한전에다가 일반 밭에다가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도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종은 직파,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모내기법은 이제 차례대로 꼼꼼하게 심는 방법은 일부 지역만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 반농사는 그룹가에서 그룹가에 그룹가에서 보리에서 조, 파, 피, 참깨들 또는 기장, 콩, 팥, 메밀, 보리를 각기 앞뒤로 심는 1년 2작이거나 또 지역에 따라 2년 3작도 행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농기구 가운데 특히 이제 주목된 건 소가리 쟁기와 김맥이 홈이었다. 그래서 쟁기는 벼이 없는 쟁기와 벼이 있는 쟁기들 우에 있고, 지역 풍토 및 농지 조건, 토양 성분에 따라 적절히 이용했고, 홈이는 자료 기록에 따라 당병서와 장병서에 구분되어 기후 풍토 및 농지 여건의 정원에 사용됐다는데, 저도 뭐 농사를 안 짓고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쟁기와 홈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자, 여기에서 호미인데 여담이지만 호미가 중국에 없고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호미를 이용해 갖고 잡초를 많이 제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대요. 텃밭 같은 거 관리하는데 대규모 이제 뭐냐면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미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비 중에 가축의 배설물을 섞어서 만든 두엄도 이제 많이 활용했죠. 축분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가축의 외양간, 오줌의 씨앗을 담가 뭐 지정한 분종법 뭐 등등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했고, 자, 그다음에 농사를 건장하다 해가지고 이제 고려도 이제 농업국가다 보니까 건농 정책을 했고, 그래서 중앙에 건농을 전당한 산웅시가 있었고요. 외방에는 고의 행정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건농 조직을 형성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뭐 이거는 쭉 읽어보세요. 예. 쭉 읽어보고 다만 요 밑에서 보면 건농 이제 방향 중에 두 번째에서 수리 개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리시설 개발. 뭐 뚝이라든지 반척, 방척, 보호 이런 것들인데 보호는 이제 하주에 이제 그 설정된 그 수리지인데 이거는 16세기 때 중기 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직 그때보다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류에 만든 제원 같은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제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리시설 확충은 내륙 저속 지역하고 그 연해 지역의 이제 뭐 농경지 확대와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대충 봤고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통로를 보면 아까쯤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적어놨죠. 농업은 이제 발달 받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고려의 상업 발달 관련된 거예요. 또 상업 발달. 자, 고려 상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203페이지 펴보세요. 보세요. 예. 상업과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 2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개경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예. 자, 여기에는 이제 볼 때 이제 고려하고 이제 조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똑같은 것만 볼게요. 이제 일단 고려하고 조선은 경제 정책에서 농업을 중요시한 거는 똑같아. 근데 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고려는 상업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 좋게 봤어. 그래서 적극적 후원을 해줬고 상업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어요. 화폐를 도입을 하는 등. 예. 그러면 왜 고려가 상업을 중시하겠냐? 그건 뭐냐면 고려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왕건이죠.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왕건이기 때문에 왕건은 주로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에 대해서 해상무역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 조선처럼. 그래서 국가가 상업에 대해서 적극적 간섭하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이득도 챙기려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조선하고 좀 다른 거야.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권력에 와서 이득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상업을 말 천시 여기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같은 농업국가지만 상업에 대한 생각이 고려와 조선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고려는 국조부터 상업을 보호 육성을 했죠. 그러니까 개경에는 시전을 설치해서 간부의 양반들이 이용하도록 했고 서경과 동경에는 간영 산점을 뒀다.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시절은 뭐 조선도 있었지만 고려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경이나 서울 같은 그 대도시들은 소비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관료들,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냐. 그래서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국가가 간설 시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했던 거죠. 자, 시전 내용을 보면 시전은 태조 2년에 처음 설치되어 상인들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부나 지배층, 사원이 결탁되어 연결된 상인들이 상업활동했다. 시전은 계령의 군성 및 동문인 강화문에 터 남대가에 거쳐서 시작가에서 이제 이르는 중심 도로로 자리해 있고 시정은 장난 같은 상설 시설을 갖고 있어 점포 성격의 건물이었다. 이 시정의 행랑은 국주에 조성했는데 누가 조성했냐면 국가가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방식이었죠. 근데 현종 때 권한의 침입으로 불탔으며 문종 때 다시 재건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활동했던 상인들은 시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조선도 고려의 이 시전 체제를 그대로 옮겨가서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고려 정부는 시전 운영에 적극 관여해요. 각 시전의 고유 판매 물정을 어, 지정하고 활동하는 이제 그 상인들 시전 장부를 만들어 관리했다. 이건 뭐 비슷하죠. 네, 조선하고 시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신현상인들은 임대료와 인두세 형식의 상세를 부담했으며 국가 수요를 조달하는 책무를 맡았다. 공납물 같은 거, 국가가 필요한 공납물들을 예. 그래서 뭐 시전세를 납부하거나 그다음에 공납물 뭐 책무를 맡은 거는 조선도 마찬가지 이거는요. 예. 그리고 이제 긴급한 군역에 징발되거나 주요
건설공사에 동원하는 등 자벽에 부담을 했고, 자, 시전 이외에도 국가가 공적인 시설물을 운영했는데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냈죠. 주점, 다점, 식미점 이런 간형사점이 있다. 그래서 이 간형상점에서 이제 주점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술을 파는 것이죠. 다는 이제 차를 파는 거고, 식미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재료 같은 거, 식자재 이런 것들 갖다 파는 건데, 이걸 누가 한 거야? 국가에서 한 거야.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고려시대 상업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 이제 역사과 지도에 요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전점도 있고 복두점, 머리 이렇게 모자도 갖다 팔고, 약점, 어, 소금전 등 여러 이제 뭐냐면 주요 이제 그 간형 시설물들이 판매 시설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상업에 관여했고 거기에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조선과 좀 다른 그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간설 상점들이 개설됐다. 이 부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다시 이제 좀 보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또 화폐의 민간 통용도 위에 시설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요런 그 주전 단점 심리점에서 화폐를 발행을 했어. 화폐 이제를 이용해 받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화폐는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어. 국가가 널리 보급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자연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산업 구조가, 예, 그래서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많이 보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화폐 관련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급하게 개경 성내 곳곳에는 장시 형태의 시장이 열렸고 다양한 계층의 개경 거주민들과 영세 소상인들이 교육을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시정구역이 가도상에 이제 시정구역의 가도상에서 열렸다. 그다음 개경의 교환시장을 관장하고 상하이를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설도 써요. 경시설. 시전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건데 경시설 역할이 나오죠. 경시설은 시전을 파악하여 관리했으며 동향을 감독했다. 그래서 물가를 조절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중요한 일을 했다. 이 경시의 역할이 나오는데, 자, 이 역할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나중에 조선에서도 경시설을 이제 설치해서 시전 상인들 관리 감독을 했죠. 자, 서경에서도 시장과 같은 비슷한 상가가 존재했고, 숙종 때 7년에는 서경의 습속이 상업에 심쓰지 않고 그 이익들이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천 별감을 이제 파견해서 시장을 감독하여 상업을 장려했다. 그래서 하천 별감은 경시서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수도 개경에 재화가 집중되고 대토지 소유하는 수초지를 보유한 지배층이 몰려 있는 곳으로 그들이 방출하고 소비하는 물품을 매매하여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갖가지 물품을 모이기 위해서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기 쉽다고 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거는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발달된 거고, 실제 지방에서 다 모든 지역에 발달된 건 아니야. 일부 중요한 요충지만 발달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후기 때의 어떤 상품화폐 경제 이런 거와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 요거는요. 자, 지방의 상업 같은 경우에 지방의 장시가 이제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장시는 생산자 농민과 장인이 자기 생산물의 조세목을 제한 잉여 생산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었다. 자, 장시는 비상설 시장으로서 한낮에 개설됐는데, 이는 장시 이용자들이 장에 사는 곳에 하루 오러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침에 나와서 장을 보고 저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 왕복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육했고, 그 다음에 이 장씨는 상설 정포가 필요하지 않았다. 아, 그래서 이제 장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 조선시대 때 장씨 형성 관련돼 갖고 이제 간설 시장이 아니라 장씨, 그러니까 민간이 자유롭게 만든 이 장씨는 언제 때 형성됐냐면 이건 15세기 후반 때, 그래서 16세기 초반 때 이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형성이 됐죠. 이게 한국사 통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장시는 농민이나 수공업자 교육하기 편리한 교통 요지가 아니라 행정도시에 개설된 군현시의 성격이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 장시하고 좀 다른 점이야.
조선시대 장씨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남아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에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반면에 여기에서 이 장씨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그 경제적 요충지가 아니라 행정도시에 개설했어.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개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어떤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씨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장시가 설정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 사업이 크게 번창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보면 그 상품화폐가 발달했던 건 고려 시대 때는 주로 이제 개경 일대 부분이거든요. 왜냐 개경에 많은 물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화폐도 이 개경 일대에서만 많이 사용됐어. 근데 지방에서는 일부 장시를 제외하고는 어 그 뭐냐면 지방 사업이 크게 이제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호셈의 그 저자의 생각이지만 당시 경제제도가 전주 정객제의 기초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주 정객제는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 전주 정객제의 토지 그 지배 관계는 농민의 잉여를 전주나 엉매하고 엉매 이건 뭐냐면 전조를 세금으로 걷거나 강제로 매입하거나 갖다 파는 형태로 수탈했기 때문에 장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켰다. 그래서 이제 궁원, 생원, 세가, 건세가들, 양반 등이 수족관제로서 각지의 농장을 거점으로 물품을 강제 매매함으로써 농민의 잉여물을 흡수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런데 뒤에 잠깐 넘어가면 이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뒷장 넘어가면 자 여기 보면 이제 206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좀 보세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지방에 활동한 상인들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 상인들 행상의 활동을 두는데 행상은 주로 이제 좋은 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성상과 그 다음에 그 보부상 같은 거 있죠. 이 보부상들을 행상이라고 해요. 자, 그 배로 움직이는 선상은 도자기, 어염, 미국들 판매하는 규모가 큰 정업상이고 정부의 상권을 연결해 있고 조선의 선상들, 경강상인들과 비슷하죠. 자, 임진강 오륜에는 장사하는 상선들을 수로 이용한 상업이 활발을 알려줬다. 자, 육상에는 여행객의 평행을 위해서 원이 발달됐는데 이 원은 상인들의 숙박을 머물지 않고 점차 발전돼서 그 자체가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의 이제 내용에서 강주 뭐 사평원 이런 것들 있죠. 예. 원 중심으로 이제 발달됐다는 거. 자, 후기에는 새로운 상인층인 대납상인들이 등장했어. 자, 그 고려도 마찬가지 공납문을 이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납을 갖다 바치고 대신 바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대납상인들, 대납제가 이제 형성했는데, 자, 이 대납제 성장의 배경을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거는 대납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잉여 생산물, 민간 생산 잉여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이를 매개로 유통망이 발달했던 시기 때문이다. 그다음 또 이 시기에 국가는 직접 생산과 유통 과정의 장을 전매를 시해서 상업 활동을 적극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가가 권력기구 기관과 건세가 사원이 사유한 연분 등을 국가가 기속시켜 민부에 관리하여 그 생산하는 생산을 자유 연호와 생산은 소금이 간이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을 장악하여 생산과 유통에 발생한 이득을 독점하는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이러한 것은 소금 제도는 충성왕 때 원년 때 실시했다. 자, 이 소금 제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충성왕 때 관련돼서 또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각각 좀 그냥 보세요. 예, 그냥 예. 마지막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고려 정부는 조선 정부가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 전시에 거쳐 상업은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간주됐고 부진할 경우 국가가 보호하고 진흥할 대상을 여겼다. 자, 그래서 중상 정책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이식은 당시 지배 이념인 종교였던 불교가
상업활동 호의적이었고 산업에 적극적인 참여한 것도 연결됐다. 그 당시 사원은 경제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원이라고 이제 했던 거 있죠. 이 원을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요거다. 이 원이라는 말에서 이제 뭐냐면 사원이라는 말은 사찰 옆에 이 원 같은 여행객 편의 시설을 만든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원에서 이제 그냥 숙박 시설 같은 걸 운영을 했죠. 그래서 이걸 합쳐갖고 사원이라고 해. 사원. 그리고 사찰부에 사원촌도 형성되고 그 당시에 그 사찰들은 대개 보면 이제 민가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민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 밑에 이제 사원촌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떤 그 교통의 중심지 역할도 했어요. 교육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그만큼 이제 사원 경제가 발달됐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사원이 이제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연관이 됐다. 그런데 이제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수용되면서 산업 정책 방향이 이제 달리해서 억상 정책으로 바뀌죠. 고려 시대 때는 중상 정책이었지만 조선은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억상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좀 해봤고, 그다음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이 수공업 발달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국편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를 할게요. 네. 자, 고려시대 수공업을 보죠. 자, 고려시대 수공업의 발달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간청 수공업이 발달됐어요. 게다가 이제 소에서 발달한 소수공업은 공격하고 후기 때 들어가면 소가 해체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사원수공업과 민간수업 이렇게 발달했다. 자, 간충수공업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간충수공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이걸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용조 체제를 좀 이해해야 돼. 아까 이제 조용조라고 했잖아요. 조는 이제 전세를 걷는 거고 용은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동력을 동원하고 보통 농민들이 노동력을 동원한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공인들은 3번제로 어디에 근무를 하냐면 그 국가가 운영하는 간영 수공업장 가서 수공업자 가서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3번제를 동원해 갖고 간영 수공업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대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이제 물건을 갖다 팔고 예, 그런 체제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간청 수공업은 이제 일종의 수공업적 역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공업자들은 해당 간청에 공장 안에 기록돼 있어서 아까 말했던 돌아가면서 3분의 1 정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뭐냐면 어, 일종의 이제 뭐냐면 약간의 뭐냐면 어, 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얻어 먹었겠죠. 예. 그리고 그중에 이제 간형수공업장에 그렇게 운영됐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뛰어난 공장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채용돼서 그들에게 녹봉과 토지 지급을 하고 무상계 위기에 수요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공장 강형수공업에 일했던 사람들은 일반 공인으로서 돌아가면서 역으로 대신한 거고 직업적으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녹봉하고 무상계 위기를 이제 수요받으면서 무상계 전신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간형수공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물 좀 먹고 갈게요. 자, 먼저 중앙 간청 수공업이 있고 지방에 이제 간청 수공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중앙 간청 수공업 경공장 그다음에 지방 간청 수공업 외공장이라고 했어요. 자, 중앙 간청 수공업은 개경에 위치돼 있고 그래서 14개 수공업 간청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14개. 네. 그래서 그 구성도에 보면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는데 제일 위에는 간원도 있어요. 관리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직업적 공인으로서
좀 밑에서 가는데 그 관리 밑에 있는 일종의 십장들 있죠. 그래서 일반 그 공인들을 이제 지도 감독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시 근무자예요. 그래서 녹봉과 무상계 정시에 부여졌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무상계라는 것은 이제 중앙에 있는 문무 관리들 외에 직역을 담당하는 향리들이나 공인들에게 주어진 게 무상계라고 했죠. 예. 그 무상계 직급은 없지만 이들은 무상계 전시 6등급에 편입해서 받았다. 그래서 직급은 없지만 무상계 전시에 편입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직역 동원된 공인들의 지휘 통솔을 했고, 앞에서 얘기한 직역 동원 공인들은 공전에 대해서 역대신에 동원되는 거예요. 3번제도 동원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관청 수공업 볼게. 외공장이 하죠. 외공장은 두 개의 형태로 운영이 돼요. 하나는 중앙에서 필요한 물품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상공을 정기적으로 공급한 거고, 별공 부정기적으로 공급한 거고요. 그 다음 지방 자체 이제 수요 물품들 공급을 하는 건데, 자, 앞에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그 외공장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지방 자체 수요 물품들 공급하는 곳은 체계적 운영이 안 돼. 상품 물품도 적고요. 그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일단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지 조달이 돼. 조용조 징수를 통해서 현지에서 징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소도 있죠. 송수공업의 일부 징수라고. 근데 공회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앞에 이제 지방 간청을 유지하기 공회전을 줬다고 했잖아요. 성중 때. 그래서 이 공회전을 통해서 강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관리의 임시 비용을 쓰거나 하급 아전의 관료를 지급했는데, 요 중에 이제 이 공회전의 어떤 그 안에 관청에 필요 물품 구입하는 데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 자체 수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관청 수공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도 뭐 되게 적고 그랬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간청 수공업도 그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또 대신했던 게 소수공업인데, 이 소는 고려시대 성을 계승했다고 그래요. 이 성은 이제 부역자들 모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던 그곳은 많은데, 자, 소는 이제 앞에 설명했죠. 그 종류에 따라서 은소, 동소, 뭐 사소, 지소, 마소 같은 이름을 갖다 붙여지게 되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기하를 만드는 것은 와소, 염소는 소금과 관련된 거고, 각소는 미역과 관련된 거고요. 강소는 생금과 관련, 다소는 차.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고려 중후기 때 소민의 항쟁 및 이탈로 일반 군현제로 편입되게 되고, 소에서 생산한 공산물들도 일반 군현이 이제 나눠서 부담을 하게 돼요. 자,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원수공업과 민간수업은 후기 때 발달했는데,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원수공업 볼게요. 사원에서 이게 경제적 심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경제적 활동을 경제적 심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종교기관에서 돈을 이렇게 만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이거는 별개 떠나서 그 당시에는 사원수공이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체적인 사원에 쓸 만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됐지만, 점차 생산이 증대해서 민간 수요를 조달했고, 그래서 이제 뭐 직포나 재화, 이게 재화는 뭐냐면 이제 거기 뭐죠, 기한을 만드는 거죠. 재현업 이런 것들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온수공이 상당히 발달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좋았어. 그래서 이제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들이 생산하여 제품의 질이 상당히 민간 수공업보다 우수했고, 상품을 중요한 구실도 했고요. 상업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사원들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폐단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수거과 사원경제에 관련된 사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그 뿌셈에도 있어요. 신뿌셈에도. 근데 여기까지 제가 강독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내용이.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사찰에 가보면 기아 같은 거 갖다 팔죠. 그래서 기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원을 쓰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예전에 고려시대 때 사원수공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예.
그다음에 민간 수업은 이제 국내 이제 간해 수공으로서 이제 농촌 간해 수공으로서 곡물 납품 및 직접 사용 판매 목적으로 이제 했고 삼배, 모씨, 그다음 명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려후기 때 수공업은 유통경제 성장으로 민간 수공업이 발달됐고 소수공업을 쇠퇴하면서 상원 수공업이 변성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수공업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21년도 기출문제 나왔을 거야.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호세미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223페이지 펴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빠르겠죠? 자, 여기는 각종 물품을 생산하다.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먼저 간청수공업이 나오는데, 자, 간청수공업은 정부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담당했는데 중앙 간청수공업과 지방 간청수공업 구분할 수 있다. 요걸 이제 경공장이라고 하고 지방 간청수공업을 외공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중앙간청수공업자는 개경의 중앙간청에 사용해서 조직됐고 운영했던 수공업자로서 창과 칼 등 군수품 및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 왕실 귀족들에게 필요한 사치품을 생산했다. 자, 지방간청수공업은 이제 금기방, 잡지방 같은 중앙에 제공된 곡물들과 지방간청 자체 수유해서 만든 그 두 개의 종류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 간청수공업의 행정적인 관리 운영 체계는 최고 담당기관 공부에서 이제 관리를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간청수공업 행정 및 생산 관리체가 정연하게 채워져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앙간청수공업하고 지방간청수공업에서 중앙에 제공한 공무를 바치는 것들만 한정돼 있고 지방간청 자체에 수여하는 것들은 수요에 의한 것들은 그냥 체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수공 생산을 전담하는 간청은 고급 기술자가 소속돼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앙 간청의 수공업자들에서는 그 고급 기술자들, 관리직 기술자들이 있었죠. 십장들이. 예, 이들은 녹봉이라든지 무상계 전시에 편입돼서 월급을 받았죠. 자, 무기를 제조하는 금기시의 경우에 피갑장, 모장, 뭐 장도장, 각궁장, 정장 등이 속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특별히 고용된 그 고급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청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또 거기에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녹봉에 가는 별살 또 지급받았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녹봉을 받는 계층들은 그 수공업자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여기에 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이야. 예, 3분의 1씩. 이거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운영됐다는 거. 자, 지방간청수공업은 중앙간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관리체가 중앙과 비슷했는데 지방간청 자체 수요 수공업자는 그 규모가 미비했다. 그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는 수공업자들 자각하기 위해 수공업자들 명부인 공장을 만들고 그들을 등록시켜 그들 양반총 오는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양반총 관리지고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뭐 그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 민간 수공업 관련된 볼게요. 자, 민간 수업의 중심은 농민대 간해 수공업이다. 자, 이들 간해 수공업은 대체로 자가 수련을 위한 의료나 간부에 납부하기 위한 포물료 생산에 그쳤을 뿐 정업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이들 공장들은 종종 지방 간청 수공에 동원되거나 공역군으로 징발돼 기술 노동을 제공했다만 이 공역군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에 동원돼 갖고 무기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름의 분업체를 가지고 농촌 사회 주문세상을 담당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간청수공 관련된 내용 각자 읽어보세요. 예. 소수공업인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는 한가 부국 같은 특수행정구역에 하나 설정되었다. 소의 기본 특징으로 하는 현지성을 요구한 특산물이나 수공업의 생산지라는 점이다. 소는 유리한 생산 조건과 해로를 통해서 개경에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이점 때문에
전라, 충청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소의 구성원은 소리라는 것은 소에 살고 있는 향리를 얘기하죠. 소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소민은 장인과 여고로 구성됐다. 소리는 소민을 감독하고 소의 생산을 공무를 공답한 의무를 지고 있다. 아마 이제 소리는 관리자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관리자. 예. 그리고 소민들 상당수는 장인들을 위해서 공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소제도는 특정 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의지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지만 지방 특산물을 구조적으로 수탈하는 것이므로 피지배층의 유통경제 발달에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수공업의 소득은 대체로 그 규모가 총각 정도의 범위에서 있을 거라 짐작하는데, 소 같은 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되게 작은 것은 한 개 촌으로 구성돼 있고 큰 것은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소의 생산물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금소 같은 경우에는 사금 채취를 주였으며 사금 생산이 용이한 강가에 위치되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은혜 화폐로서만 뿐만 아니라 왕실과 귀족의 잠식품, 그다음에 조공품, 그다음에 대무역을 결제 수단 다양하게 유통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음소 관련해 금 외에도 이제 음소가 있는데 여기 빼먹었네. 그래서 은은 강산을 통해 채굴됐으며 여기 나와 있네. 음소는 은강이 소재한 지역에 설정되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금소와 음소를 하여금 일정한 예수를 정해놓고 이를 납부하도록 했고, 지소는 종인을 만든 거죠. 장인과 소민은 고도의 기술에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나눠 일을 했고, 소민의 노역도 힘들었지만 장인의 노역도 건드리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종이는 예전부터 당나무를 많이 했어요. 당나무. 예. 중국과 좀 다른 거죠. 당나무 많고 물이 풍부한 지점에 지소가 설치됐다는 거. 동소는 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외국과의 무역, 동전 제조, 생활식기, 불상, 동종 등 다양하게 이런 동을 생산했고, 자, 그다음 와소는 기약을 생산한 거야. 그래서 국가에 필요한 필요로 하는 기아를 공급했다. 그러니까 기아 생산은 가마를 만들고 기아를 빚어 불을 떼는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소수공업은 간청 수공업이 민간 수공업과 함께 이세 이제 수공업 중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민간 수공업에 비해서 훨씬 정업적이고 생산품의 질도 민간 수공업보다 수공업보다 우수했다. 각종 수공업 소드는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중앙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 소에 공급받았다.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고려 후기에 이제 뭐냐면 그 수공업 변화는 크게 볼 때 간청 수공업 쇠퇴 및 소수공업 해체, 그 대신에 민간 수공업 발달가 이렇게 해서 지적된다. 자, 그래도 이제 특히 중앙의 간청 수공업 쇠퇴는 시전의 발전과 곡물 대납의 일반화가 주요 이제 요인이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소가 점차 소멸됨에 따라서 소수공업도 자연히 해체되었다. 이에 이제 소가 담당했던 특산물 생산은 일반 군염묘 대처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간청과 소수공업의 붕괴는 민간 수공업을 크게 발전시킨 요인이 되었고, 그곳에 많은 장인들이 독립수공업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릇이나 농기구, 옷감류 수요가 늘어났고, 또 곡물 대납제가 시행된 경우가 민간 수공업이 한층 활발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일반 군연에 소에서 생산된 예전에 소에서 바쳤던 공납물을 일반 군연으로 이렇게 공납물 부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민들 입장에 볼 때는 공납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대납제가 행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대납 상인들은 그 당시 이제 수공업자를 고용하거나 수공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갖고 대량으로 구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쭉 넘어가서 소수공업의 해체 과정을 볼게요. 다음 장 보면, 자, 소수공업자들은 12세기 들어오면서 생산 및 운영이 건물 세력과 대토지 소유자들에 의해서 사적 지배 형태로 변화되었다. 자, 이런 변동은 특수나 일부 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에서 일어난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가중한 수탈과 건문 세력 세가들의 탈정으로
소민이 유망해서 초대해서 소제도가 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해서 소민들에게 자벽이나 기타 부역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고려기의 소해체에 따른 소수공업의 붕괴 현상은 수공업 체제에 생긴 중요한 변화였다. 소수공업은 점차 독립수공업자로 전환되었고요. 전환된 것은 고려국이 상품 생산과 유통의 발전에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소는 고려후기 이후 점차 해체 몰락의 길을 걷다가 15세기 초에 완전히 해체되어 9년에 통합되고 소에 예속된 수공업자는 독립적인 정업적인 수공업자가 바뀌었다. 자, 그래서 소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는 민간 수공업인데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고려시대 때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요. 그다음 고려시대 대무역과 관련된 좀 내용을 볼게요. 자, 대무역 교과서의 이제 그 보충 자료 보고 한번 이제 보죠. 자, 23페이지 펴보세요. 대무역 발달. 자, 금성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국내 상공업과 더불어 무역도 활발해서 예성 강화를 위해 경상도가 국제 무역에 크게 변창하였다. 예성 강화의 경남도 여기 있죠, 변남도. 그래서 고려전기의 대무역은 상인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중국 상인이 비롯한 외국 상인들이 고려에 찾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외국 상인들은 대개 계절풍을 이용해서 고려에서 팔관회가 열릴 때 맞춰 찾아왔고 송해 상인들이 주를 이뤘으나 아라비아 상인들도 대규모 상단을 이루어 왕래되었다. 자, 그 외에도 요나다, 금나라, 일본 등 동남아시아 지역 상인들이 출입하였고 원간 섭기 이후에는 원가 교육도 활발해졌다. 자, 이들 외국 상인들 중에 아예 고려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거나 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 고려는 주로 비단, 차, 약재, 서적을 수입하였으며 그의 항로, 순, 실기, 남방의 과일, 물소, 뿔, 상아 등을 다양한 품목도 수입했다. 자, 수입품은 대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값비싼 사치품들이 많았는데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량의 금은이 유출되기도 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금과 은 같은 것들 캐는 이유도 대무역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좀 뒤에 얘기지만 조선시대 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때 이제 16세기 때 은강이 많이 개발됐던 것도 뭐냐면 중국에서 은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강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 예. 자, 고유의 주요 수출품은 삼배, 인삼, 종이, 먹, 돗자리, 나전칠기 등이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관련된 유물 유적 중에 하나가 신안선인데 신안해적에서 이제 이게 그 발견된 유물이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일본과 같은 교육선이었는데 가다가 이제 뭐냐면 침몰된 거야. 그때 사람들은 이제 여기 아마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은 상당히 불행이 있겠죠. 근데 후세 사람들 입장을 때는 이렇게 침몰해주는 배들이 몇 개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물 유적이나 이런 것들 대량으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유 가치가 있어. 자, 그만 읽어볼게요. 1976년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선박이 발견되어 2만 2천여 점의 유물이 인양되었다. 자, 이곳에 확인된 침몰선은 14세기 전반 원해에서 일본어 가던 교육선으로 길이가 28.4m, 너비가 6.6m 규모의 7개 칸막이로 배 밑에 설치된 구조. 왜 7개 그 칸막이를 설치하냐면 이게 이제 칸막이를 설치해야지 배가 한쪽이 뭐냐면 빵꾸가 나더라도 그 침몰되지 않죠. 격벽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대비도 배를 만들 때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놔요. 예. 자, 진카메는 물품은 주로 원의 도자기였으며 고려와 일본에서 만든 물품이 몇 점 있었다. 자, 발굴된 유물에서는 새겨진 글의 해독 결과 이 배는 중국의 원의 경원에서 일본 교토 가는 도중에 침몰된 무역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4세기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를 볼 수 있는 것들도 교통로에서 가는 교육 과정에서 침몰한 배, 신안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27페이지 펴보세요. 27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병난도 있죠. 병난도. 예.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병난도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고려 도경이 있어요. 예성왕 입구에 이제 있는데, 보통 서해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갖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별로 없어. 근데 그 당시 병난도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또 개경하고 가깝고, 그래서 이제 이 병난도에 많은 이제 물자들이 오고 가는 거 했는데, 요 관련된 기록이 이제 여기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려 도경 자체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고 했죠. 예,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음. 송해 상인이 그 송해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홍에 보였던 예성왕, 즉 병랑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의 대무역은 주로 병랑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대식국은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 대식국이라고 하죠. 예, 중동의 상인들을. 그리고 대식국이 연라자 등그 100명이 100명이 와서 방문을 바쳤다. 대식국은 서역에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팔간의 행사 때 참여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보면, 대식국은 아라비아 부족으로 운역해서 한자를 포기한 것인데, 이들은 송상인들의 고려 무역에 자극을 받아왔던 걸 보인다. 자, 이들은 고려 정부에 물건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아갔다. 앞에서 얘기할 팔간의 행사할 때 이제 뭐냐면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갖고 마치 제후처럼 이렇게 후떡 이제 인사를 하고 좀 약간 좋은 말 해주면 황제가 와갖고 이제 고려 황제가 와갖고 여러 물품들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팔간에도 일종의 내재 외양치지한 징표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중국의 조공무역 체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공을 갖다 바치면 하사하는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게 또 뭐냐면 앞쪽으로 들어와서 사원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고려시대 사원경제. 고려시대는 사원경제가 상당히 발달됐다고 했죠. 그 앞에 사원촌도 형성이 됐고, 그리고 사원이라는 말 자체가 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게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이제 사에서는 사자에서는 원도 같이 따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공이 발달됐는데 그 내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고려사의 이제 어, 내용은 비구니가 여자 승려가 공주에게 그 모시를 갖다 바쳤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서 어, 시장의 상인들이 보이니 이전에 보지 못한 걸 물품한다. 그래서 비구니가 누구한테 만드냐 물어보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여종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종 중에 사원들 그 사찰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도 있어요. 사원 노비도 있죠. 사원 노비인 여종이 만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공주가 이 여종을 달라고 요구하자 비군이 할 수 없이 공주에 바쳤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뭐냐면 그 사원에서 매우 우수한 품질의 수공업품이 생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원은 국가로부터 사원전과 노비를 지급받았고 귀족들의 지원을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수공업 제품들을 만들었다. 자, 사원에서 생산된 수공업품의 품질이 향상되자 수요도 증가됐고 특히 배, 모시와 술, 기아, 유리 등의 분야를 뛰어나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품을 많이 애용되었다. 그러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농민들 강제 물건을 판매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사원전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원전의 이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장생포를 세웠어요. 예, 요걸 세웠고 사원전의 경계를 이제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통도사 장세포인데 그 통도사의 소유지와 수요지를 민간의 소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 표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가 의미 있죠. 사원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도 있고 국가 입장에 볼 때 사원전 확대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냥 사원전 대부분 면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원전에 이제 뭐냐면 확대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뭘 세운 것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계 표시도 있고 사원전 확대를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참고로 사원전도 소유지가 있고 수조지가 있어요. 예, 사원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소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 아예
가지고 있는 땅이야. 이거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다음에 수조지는 남의 땅이지만 국가에서 사원적 목목으로 이제 뭐냐면 거기에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원조 소유지로서 사원전과 수조지로서 사원전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대무역과 이제 사원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귀족사의 사회 구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하는데요.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요.